뜨거운 이야기 질문 많이 보여줘도 되고 영상 잠깐 간단한 거 우리 3주년 뮤직비디오 보고 할게요. 안녕. 많이 덥죠, 지겹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죠. 바라는 건 단 하나인데 그렇죠. 쉬고 싶죠, 시끄럽죠, 다 성가시죠. 집에 가고 싶죠, 농성장에 있으면 집에 가고 싶을 거야. 그럴 땐 이 구호를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장애등급제 폐지하라. 부양의무제 폐지하라. 피곤해도 농성 후엔 밥 좀 챙겨 먹어요. 그러면 이따 내가 커피 사갈게요. 받고 싶어 서명 좋아해요. 설명 받고 더 있습니다. 많이 설명 한다면 가능해요. 폐지 그걸 해야 해요. 어쩌면 정말 가능해요. 믿을 땐 이 구호를 아침 사과처럼 꺼내 먹어요. 장애등급제 폐지하라. 부양의무제 폐지하라. 피곤해도 농성 후엔 밥 좀 챙겨 먹어요. 그러면 이따 밤에 잠도 잘 올 거예요. 아름다워서 알아봐줘요 나를 흘려보내지 마요 나를 사랑해줘요 날 놓치지 마요. 농성은 해야지 오늘 밤도 해야지 폐지는 되겠지 꼭꼭 따라갈 테지 난 참 바쁜걸 I welcome you to my world 국무총리 한인권의 서울시티 끊임없는 생존 외침 빨간 끈 묶인 머리 함께 살자 외치자 구호는 확실하게 자신감을 하늘 향해 뻔뻔 당당하게 원한다면 캔터티티 눈빛은 찌릿찌릿 심장은 삐릿삐릿 건너래 라리라리 춤추는 바리바리 쌍욕은 너우 자유로운 가우가우 세상을 거꾸로 뒤집어 놓을 투쟁 총리 난 그린라이터 넌 국무총리 난 그린라이터 넌 국무총리 난 그린라이터 넌 국무총리 난 그린라이터 부양의무제 폐지해 날 멈추려 하지마 모두 이길 때까지 다 승리 때까지 투쟁 부양의무제 폐지해 Can nobody 장애 등급제 폐지해 할 때까지 했어 난 Can nobody 장애 등급제 폐지해 Cause we keep like it we will like it yeah 깜깜해도
달려가 네가 막아도 난 뚫고 가 더 faster 좀 더 faster 눈을 감아봐 높이 날아올라봐 투쟁해 그게 매력인걸 겁 없어 우리 함께인 걸 돌아감 따윈 없어 이미 벌써 게임 오버 함께 살자 외치자 Right now I don't keep up 볼륨을 더 키워라 세상을 깨우자 총리 난 그린 라이터 농구무 총리 난 그린 라이터 농구무 총리 난 그린 라이터 농구무 총리 난 그린 라이터 부양을 무죄 폐지해 날 멈추려 하지마 모두 이길 때까지 나 승리 때까지 투쟁 부양을 무죄 폐지해 Can nobody 당해든 끝에 폐지해 할 때까지 했어 난 Can nobody 당해든 끝에 폐지해 Cause we keep like it we like it yeah 장애 등급제 부양 문제 농성 재밌어요 역사 우리 농성장 승리해요 등급제 폐지 부양 의무제 폐지 역사 우리 농성장 함께 살자 say 나나나 농성 재밌어요 역사 우리 농성장 꼭 승리해요 등급제 폐지 부양 의무제 폐지 역사 우리 농성장 함께 살자 say 할아버지, 우리 광화문에서 농성하는 거 있잖아요. 네, 올해 내일이 3년이래요. 3년? 응. 어때요, 기분이? 3년이나 됐대. 3년 조금밖에 안 되네. 그래도 10년은 돼야지. 10년 돼야 돼? 10년이나 해야 돼? 3년 약까지 경찰들한테 뭐라고 하고 집 밝히지 말고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데 와! 화이팅! 이렇게 해야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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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성 재밌어요 승리해요 등급제 폐지 부양 의무제 폐지 역사 우리 농성장 함께 살자 say 들리나요?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영상에 여기 출연하셨던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은데 좀 민망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영상이 광화문에서 3년 넘게 진행하고 있는 장애등급제 부양문제 폐지를 위한 광화문 농성의 어떤 모습을 잘 담아낸 것 같아요. 여기서 어쨌든 고생하면서 장애등급제 부양문제에 맞선 투쟁을 했던 모습들을 담았는데요. 오늘은 여기 출연하셨던 분들도 좀 여기에서의 역할을 믿고 장애등급제와 부양문제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복지부 역할을 맡으신 분도 있고 이걸 폐지하려고 말씀하시는 그런 역할을 맡으신 분들을 두고서 오늘은 대토론회를 여는 시간입니다. 네. 사회를 맡은 저는 노들의 손석희 하국철이라고 합니다. 손석희 같은 진행은 매끄러운 진행은 못하겠지만은 양쪽 분들이 자유롭게 토론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당신이 꼭 마음에 안 드는 발언이 나오더라도 야유는 조금 예의 바르게 해주시면 좋겠고 찬성하는 입장에 나온다 하면은 적극적으로 박수를 쳐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양쪽 토론 패널 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오른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왼편에 계신 분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분들은 보건복지부 역할을 맡으셨어요. 네, 각자 평소에 활동하시는 영역이 있게 할 텐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직함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치 않으셔도 이 직함에 맞게끔 발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바로 옆에 계신 분은 보건복지부 장관 김연아 의원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계신 분은요, 여러분 이 가난한 분들의 목을 쥐어 틀고 계신 분이죠.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과 과장이신 정상철 선생님입니다. 인사하세요. 네, 그리고 바로 옆에 계신 분은 장애인들을 소처럼 다루기도 하고 고기처럼 다루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과장 정다운 선생님이십니다. 네, 어쨌든 네, 그렇고요. 바로 이게 에코를 넣으면 어떡해. 네. 부담스러운 에코가 막 들려 퍼지는데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은 노들 장애인 야학 교사분들이시고요. 장애 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반대하시는 분들입니다. 여기는 노들 장애인 야학의 김진수 선생님이십니다. 바로 옆에는 노들 장애인 야학의 김세라 선생님이시고요. 그 옆에는 최은경 선생님이십니다. 바로 옆에 자세하시는 배승천 선생님입니다. 별로 반갑지 않으신가 봐요. 반갑게 왔어요. 네, 이 분들을 모시고 오늘 1시간 반 정도 되는 시간 동안 12개 토론을 해볼 텐데요. 그 토론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우리가 토론해야 될 주제가 다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이 정책과 관련된 거긴 하지만 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장애 등급제, 부양 문제. 근데 장애 등급제가 왜 만들어졌고 그거를 왜 유지해야 되는지,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는 시간 한 20분 정도 갖고요. 그 뒤에 그 부양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20분 동안 토론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좀 자유롭게 여러 주제를 오가면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렇게 진행을 하겠고요. 네, 바로 지체 없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 발언식으로 양쪽에 그 답변 기회를 먼저 드릴 텐데요.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각자 여기 세 분 중에서 한 분이 맡으셔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장애 등급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 등급제가 어쨌든 만들어져서 우리 장애인들의 삶에 어떤 큰 영향을 끼친 지 수십 년이 됐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장애 등급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이렇게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대체 처음에 장애 등급제라는 제도는 왜 만들었고 이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왜 꼭 필요하다는 건지 복지부 입장에서는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5분 정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장관은 높으신 분은 말씀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밑에 있는 따까리들이 말을 많이 하는 건데요. 일단 왜 사실 답변은 장관님이 할 줄 알고 질문 잘 못 들었는데 이 등급제가 이제 왜 만들어졌냐고 이런 얘기 하신 건가요? 네. 일단 왜 만들었는지 이유를 어쨌든 들어야 그에 대해서 반박도 하시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 장애 등급제 전에는 그 장애인분들이 그 정말 살기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정부에서 장애인분들을 조사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잘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등록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홍보를 해서 집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주민센터, 그때 당시 동사무소죠. 동사무소에 오셔서 등록 좀 해달라 해서 이렇게 등록을 받고 이제 전기세나 이런 거 가게 부담이 많이 되시잖아요. 그쵸? 가스비 그런 거 할인을 좀 드리려고 저희가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혜택을 드려왔죠. 네. 예. 그래서 그러려고 그렇게 잘 살게 해드리려고 만든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되게 좋은 제도네요. 네, 잘 살게 해주려고 가스비도 깎아주고 전기세도 깎아주고 이렇게 하려고 잠시만요. 네. 이렇게 리얼타임으로 주시면은 토론을 진행을 못해요. 네? 그러니까 발언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끝나고 좀 분위기 잦아들면은 이렇게 막 소리도 지르고 해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토론은 어쨌든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되니까 좀 자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복지부에서는 그렇대요. 장애인들이 살기 어려우니까 좀 생활비 좀 깎아주려고 등급에 따라서 그 기준을 만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 이게 목이 너무 아파. 마이크가 좀 이상한데. 이렇게 좋은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일부에서는 이렇게 3년 동안이나 농성을 하고 계세요. 왜 그러면 이런 좋은 제도를 없애야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또 한 5분 정도 한 분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노들장애인학 교사 김진수라고 합니다. 소개가 먼저 좀 필요하죠. 그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그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장애 등급제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장애인들의 삶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광화문 농성장에 가보셨죠, 다들? 예, 거기 그 역사 길을 지나보다 보면 그 옆에 뭐가 있나요? 예, 명정사진이 있습니다. 그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장애인을 위한 제도라는 것이 결국엔 장애인들의 삶을 죽음으로 내모는 제도로 지금 변질된 게 아니라 그런 제도인 거죠. 보건복지부가 예상을 못하고 아무런 어떤 고민과 장애인에 대한 삶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만든 제도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등급제와 장애 등급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하고요. 예. 제가 그 한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저희 야 교장 선생님이기도 한 박경석 교장쌤이 그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한 발제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걸 제가 그대로 한번 읊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장애 등급제라는 원인으로 인해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가 은폐되고 예산 절감의 수단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라는 덫에 걸려 27년은 시설에서 살았던 53세 송국현 씨가 자립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처참하게 죽었고, 노모와 살던 37세 간질장애인 박진영 씨는 장애 등급이 떨어지는 것이 고용이나 소득 활동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알량한 기초생활 수급비조차 끊기는 사망 선고가 되었다. 이러한 공포정치가 모든 장애인의 권리와 자립생활의 꿈을 잠식하고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다른 나라에서 수십 년 전에 유행했던 탈시설화도 우리나라에서는 1, 2급의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고 가족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고서는 엄두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며, 운 좋게 1, 2급이라고 해도 서비스를 신청하는 순간 장애 등급제 판정으로 등급이 하락될 공포는 실로 치명적이다. 여러분들 시설에 나오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 장애 등급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장애인의 우리가 시설을 벗어나서의 그 장애인의 삶의 권리가 갖춰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장애 등급제라는 그 나쁜 제도로 인해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글 같아서 이 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회자들. 이런 걸 하네요. 되게 어색한데. 랩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까지만 시키는 건 제가 좀 말을 잘 들으니까요. 목에 뉴스는 안 보셨어요? 난 이게 무슨 헤드셋 같은 건 줄 알고. 네. 어쨌든 장애 등급제가 장애인의 삶을 옥죄고 예산이라는 이유로 죽음으로 내모는 뭐 그런 제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그 복지부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뭐 가스비나 뭐 하다못해 뭐 우리가 뭐 지하철 탈 때, 기차 탈 때 이럴 때 그 등급에 따라서 할인도 해주고 뭐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좀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지 않으세요? 근데 그런 제도 때문에 장애인들이 죽음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복지부에서 좀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반론을 좀 하시겠어요?
발언을 해야죠. 네, 굉장히 이 토론회장이 이 보건복지부의 입장과는 정말 다르게 돌아가는 것을 굉장히 외딴 섬처럼 느끼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어제 등급제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혜택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등급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들의 삶이 서비스가 생기고 증진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불성실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어상 안에 더듬면 그리고 뭐 조금 더 어쨌든 이게 기초생활보장과에서 관련된 업무니까요. 조금 더 구체를 하면 어쨌든 복지제도라는 것이 어떤 누구나에게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 연금을 소득이 500만 원, 600만 원 있는 장애인에게도 줄 수가 없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정 기준이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등급제를 둬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주는 이런 효율적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등급제를 두고 있는 것이죠. 효율성을 위해서는 등급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500만 원, 한 달에 500몇만 원, 600만 원 버는 장애인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다 퍼주면은 국가 예산이 뭐 나만 하겠냐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뭐 여기에 대해서 좀 뭐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반론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네, 먼저 우리 복지부의 설명이 무척 미흡한 관계로 왜 장애 등급제가 생겨났는지부터 이렇게 우리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등급제 81년에 그 심신장애자 복지법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전에는 복지 전혀 없었는데 우리 그 81년이면 누가 훌륭하신 우리 대통령 그 전두환님께서 이렇게 우리 장애자도 잘 살아야 되지 않냐 이런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87년 그 장애 등록제도 시범 실시, 88년 장애인 등록제도가 실시됩니다. 88년 무슨 해죠?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우리 올림픽도 있었지만 또 뭐가 있었죠? 장애인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곰돌이 아세요? 곰돌이? 네. 곰돌이. 우리 곰돌이 해수욕장도 가고 막 이랬었는데 곰돌이 이렇게 곰 두 마리가 이렇게 발을 묶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멋진 마스코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장애인 올림픽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국제사회로 우리도 그 정권의 정당성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놨죠. 처음 만들어서 어떻게 등급 줬습니까? 어떻게 줬습니까? 예, 왔는데 의사 선생님 딱 보고 어차피 1등급 받으나 2등급 받으나 3등급 받으나 별 손해볼 게 없어. 그래서 일어나 보세요. 앉아 보세요. 하고 1등급 이렇게 줬어요. 다 이렇게 받아쓰셨다고 해요. 그때 그렇게 아주 그렇게 뭐 굉장히 정밀한 기준이라든가 정밀한 뭐 의학적인 것조차도 그런 기준 없이 마구 등급을 줬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투쟁해서 활동보조제도 만들고 또 뭐 만들었습니까? 모르시는구나. 네, 우리 여러 가지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제도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만들어 보니까 어떤 기준을 가져와야 돼요. 그 기준을 가져서 등급을 기준으로서 복지를 주어야 하는데 그 기준으로 주려 보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마구 등급을 주다 보니까 안 되겠구나 하고 그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등급을 어떻게 했죠? 재조사 받아야 한다 그러고 그래서 탈락자가 생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장애 등급이 떨어지면 좋은데 자꾸 떨어뜨리면 사실 좋은 일이잖아요. 이제 장애로부터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건강해진 거고 장애가 더 문제가 아닌 건 거잖아요. 원래는 그래야 하는데 자꾸 그렇게 떨어뜨리면서 장애 등급을 떨어뜨리면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복지와 어떤 제도적인 제도적인 혜택 같은 것들을 없애려 하면서 이렇게 장애 등급제를 갑자기 이렇게 굉장히 무섭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부 여러분? 아닙니까? 장관님 이제 한 말씀 하실 사역이지만 장애인 등급제는 1급은 더 혜택이 많고 2급은 그것도 많은데 이런 것을 이렇게 주려고 등급이 생기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뭐 장애 등급제라고 해갖고 차별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모르는 말입니다. 1급 2급 얼마나 좋아요. 안 좋아요. 등급이 많으면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니까 좋잖아요. 아예 모르는 분이 많이 있는데 네, 어쨌든 그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더 어려우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약간 양보하시는 마음으로 더 먼저 드려야 될 분한테 저희가 드리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지금 장관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은 모르는 소리 한다. 1급이면 좋은 거 아니냐. 다들 1급 받게끔 하면 되는 거지. 왜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려고 하냐. 뭐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뭐 장애인들이 뭐 1급, 2급 뭐 이 정도 등급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 혜택 받는 거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뭐 신뢰를 들어가지고 그러는 거 전혀 아니다라고 뭐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은 좀 풍부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없어요? 안 했어요? 아니, 받는 게 없다고요. 자, 없다는 게 아니고 1급, 2급이면 풍부하게 혜택을 받는다라고 하신 거 맞나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나요? 네네네. 1급, 2급이면 네. 네, 등급이 높을수록 많이 받는 거 맞죠? 네, 그 말씀이셨구나. 네. 그런데 그러한 기준이 아까 이렇게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500만 원 받는 사람도 뭐라 그러시죠? 500만 원 받는 사람도 이렇게 혜택에 가면 됩니까?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것과 장애 등급제가 상관이 있습니까? 장애 등급과 내가 500만 원 받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장애 등급은 뭐에다 우리 매겨지는 거죠? 네? 개소돼지처럼 매겨진다. 맞아요. 개소돼지처럼 매겨집니다. 우리 개소돼지 판정한테 어떻게 볼까? 아, 너 이렇게 그냥 이렇게 1등급, 2등급, 3등급 개돼지 할 때 너가 교우 관계가 어땠는지, 돼지 부모님은 있는지 뭐 이런 거 묻고 개돼지 판정하는 거 아니에요. 개돼지 어떻게 너무 이렇게 많이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거 판정할 때 그 고기 정말 고기 육체를 가지고만 판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고기에도 육체가 있다라고 하면 마치 그런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의 부분도 있는 거고요. 우리 사람이 복지를 받아야 할 때 필요한 판정의 기준들을 의학적 기준으로만 혹은 뭐가 있을까요? 의학적 기준으로만 모든 걸 판단하고 그것도 아주 기계적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 판단하는 거 그거 자체에 저희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말씀하셨다시피 뭐 개, 돼지 뭐 이런 표현까지 해주셨는데 그런 거죠. 어쨌든 소득 기준으로 또 따져본다면 그럼 우리가 1분, 2분, 3분 이런 식으로 매긴데 그럼 그것도 등급제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뭐 거기까지도 해야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정말 엄밀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의사분들이나 이렇게 굉장히 싫어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좀 들고요. 갑자기 파운이 날라오나 이러면 않겠죠? 그렇진 않겠죠? 네, 어떤 할 말이 있으면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장애인 복지가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이제 등급제를 시작해서 그때 뭐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겪었던 거죠. 저희는 시행착오를 겪고 조금씩 이런 기준들도 더 세분화하고 그리고 판정 기준도 조금 더 뭐 의사, 한의사 이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판정 기준을 또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들어오나요? 네? 근로능력 평가에는 들어옵니다. 근로능력 평가에는 들어와서 네, 근로능력 평가에 들어오는 장애등급 판정 평가까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하지만 그리고 또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씩 그 시행 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렇게 토론을 이제 준비된 대로 좀 진행을 하기 위해서 아까 조금씩 시행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고쳐가면서 좀 나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의사들을 모욕하지 말라는 식의 말씀도 해주셨는데 어쨌든 좀 이런 그 등급제를 반대하는 쪽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자기 등급제를 개편을 해가지고 중증, 경증 뭐 이렇게 단순화를 한다라는 안도 내놓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뭔지 그 최근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흐름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만큼 복지부가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설명해 주시면. 요즘 경증하고 중증 이게 장애가 많이 심으면 중증 좀 나으면 경증 불평하게 나누는데 이게 뭐가 불평하게 뭐 그런 게 아니고 불평하게 중증, 경증 이렇게 나누는 거고 거기에 맞게 기분이 거기에 맞게 근데 저희 좀 조용히 해주세요. 좀 뭐하세요? 그리고 몇십 년 전만 해도 장애인이 삶이 얼마나 불편했을까. 사회부도 없고 전등 지수도 없고 뭐 정부에서 해줬던 하나 없잖아요. 그 지금 많이 도와주면 살만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지하철 공짜도 타고 수수이 나오고 이게 얼마나 많이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고 네. 뭐 중증 경증 이렇게 단순해가지고 뭐 진짜 어려운 사람이 도와줘 이렇게 해주고 덜 힘든 사람 이렇게 경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한다는데 근데 마음에 안 드세요 혹시? 네, 마음에 안 들고요. 일단 여러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가보셨나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가보셨나요? 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가시면 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19.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하다고 나 1급으로 힘들어요. 나 중증으로 힘들어요. 경증으로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나요? 위험한 건 위험한 상황이죠. 그리고 내가 장애인이니까 나 1급으로 장애인에 필요한 서비스가 필요해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 개별적으로 위험한 상황과 힘든 상황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무조건 등급에 따라서 중증이든 경증이든 아니면 1급에서 6급이든 그렇게 나눠버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요? 나쁘잖아 우리가 외치는. 그렇죠. 보시면 위험한 상황은 언제나 개별적이고 또 힘든 상황도 언제나 개별적이어서 자기들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라고 표현을 자기들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1급으로 위험할 때 129에다 연락을 하고 2급으로 위험할 때는 딴 데다 연락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등급제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렇죠.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보건복지부 자신들도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때 129라고 그러니까 힘겨운 사항을 구분 지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개별화돼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분들도 결국에. 네, 또. 네, 그리고 덧붙이자면 사실 본질적으로 저희가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까 뭐 의사분들의 그런 마음과 뭐 한의사 뭐 이런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정말 서비스나 그런 복지 제도를 이용함에 있어서 단지 신체적인 기준에만 따라서 그것이 신청할 수 있고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 타당성에 우리가 의의를 제기를 하는 건데 여전히 경증과 중증으로 나눠서 하는 것은 여전히 그런 타당성에 대해서 의문이 남아있는 것이고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속 뭐 한정적인 예산 안에서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장애 등급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우리 필요한 서비스 필요한 만큼 받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저희가 뭐 활동보드 서비스 저희가 필요한 만큼 다 받고 계신가요? 아니죠. 네, 이것이 바로
이 장애 등급제로 인한 여러 가지 폐단들 중을 가장 강렬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어쨌든 장애 등급제와 관련해서는 좀 길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뭐 장애 등급제를 이야기하는 와중에 뭐 여러 가지 다른 제도에 대한 이야기도 간혹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있어 주로 부양의무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또 이어가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럼 처음에 질문 드렸던 것처럼 장애 등급제는 어쨌든 뭐 혜택 주려고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 수급비 줄 때 가족들의 재산까지 다 보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혜택을 많이 주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 장애인 있는 가정은 충분히 부모냐 형제간들이 경제적 있잖아요. 돈을 버는데 굳이 그것을 국가에서 내려가고 막 하는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자기 가족은 자기가 최종시키나 그게 그걸 만들어야지. 맨날 국가한테 돈 달라고 하면 국가는 어디서 돈을 막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한정식 내에서 하는데 저희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만약에 달라고 하려고 가족, 부모나 형제 한테도 어차피 부양을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 걸 이해해야지. 만약 국한테 돈을 가려면 이렇게 돈이 나옵니까? 국가 돈은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 뺐듯이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일단은 가족들에게, 부모한테 찾아가거나 자식들한테 찾아가야지 왜 이렇게 국가한테 떼쓰냐, 뭐 이런 식의 얘기신 것 같아요. 뭐 사실 우리가 상식에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럼 부양의무제 이런 상식적인 제도를 이렇게 폐지하자고 말씀하시는 건지. 네, 한 사례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2012년 7월이었습니다. 거제에 한 이씨 할머니가 살고 계셨는데요. 이씨 할머니는 혼자 이렇게 새방에 이렇게 살고 계셨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수급비를 이렇게 받고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급비가 확 이렇게 깎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 그 사위 자녀의 내 자식의 사위죠. 그 연락도 안 하는 그 사위가 그 갑자기 소득이 생긴 게 잡힌 거예요. 소득으로, 이 할머니의 소득으로. 그렇게 되니까 수급비가 확 깎여버리는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씨 할머니는 거제 시청 앞에서 이렇게 자살을 하는 좀 그런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 씨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유서에 한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법도 사람이 만든 건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그 거제 시청에서 한 말은 어쩔 수 없다. 법이 원래 그런 거다. 이런 답변만 줬다고 해요. 그렇지만 법이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양의무제라는 제도, 이 기초생활보장제도 법 역시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우리 사람이 우리가 폐지시킬 수도 있고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가난 이런 거는 우리 너무 떨리는데요. 우리 가족에게 책임이라기보다는 국가가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책임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회적 책임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 국가가 해줘야 된다고, 보건복지부 쪽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중요한 사례를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그 거제 할머니 사례 같은 경우는 수급비가 깎아서 이렇게 구청에 항의를 하러 갔더니 같이 살지도 않고 연락도 안 되는 사위한테 찾아가서 해결해라 라고 말했다는 거죠. 뭐 이런 되게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은 어쨌든 좀 이런 부양의무제라는 기준을 적용해서 가족들한테 찾아가서 해결해라 라고 말하는 게 좀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많이들 그러시는 것 같고. 네. 네, 그런데 혹시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 안내서에 보면 가족관계 단절이 있습니다. 부양을 깊이 할 경우 가족관계를 단절할 수 있다. 연락을 실질적으로 안 할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잘 모르셨던 것 같고, 일단 저도 그 기사를 봤지만 정말 매우 저희도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도 정말 매우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되는데 활용을 제대로 못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모두들 잘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맞춤형 개별급여가 시행됐습니다. 빈곤층 개별 상황에 맞는 급여를 저희가 더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산정 기준도 높이고 보장 수준도, 특히나 여기서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소득 기준을 굉장히 많이 높여서 지금 계속해서 수급 신청을 받고 있고, 지금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수급자가 많이 늘었다. 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할머니가 뭐 가족관계 단절을 증명하는 이런 절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거다. 네, 그렇죠. 왜 몰랐을까요, 할머니는? 일단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일단 주민센터나 이제 가야 할 그 행정적인 절차가 너무 복잡한 거죠. 저는 그 행정에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으로 바뀌었다고는 얘기를 하셨는데, 넘어가면 실제 그 수급권자가 늘었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생계급여랑 주거급여,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생계급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의 수급자 수가 는 게 아니라 다른 쪽이죠. 뭐 교육급여라든가 그런 쪽에 사람들이 늘었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는데, 그쵸,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된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게 교육급여에 한해서만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돼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했었을 때 정말 가난한 그런 빈곤한 사람들을 안정망으로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잠깐 아까 거제 할머니 사례를 가지고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행정적인 절차를 잘 몰라서 그랬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서는 행정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할머니가 알 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굳이 부양의무제를 폐지할 것 없이 그 행정 절차만 간소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도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읍면동 통합복지 서비스를 이제 실시해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사각지대를 직접 발로 뛰고 찾아가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 제공하겠다는 것을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고, 뭐 시범사업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발견된 사각지대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열심히 하시고요. 열심히 하셔서 그런 절차를 못 받는 분들을 꼭 그런 일 없도록 해주시고, 그러나 이게 행정 절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래저래 해서 여러 가지 명목의 복지도 있고 여러 가지 명목의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게 돈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 예산 중에 자기의 예산을 차지하는 비율이 0.49%라고 합니다. 0.49%. 얼마큼이죠, 여러분? 0.49%? 이만큼인데,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떠냐? 다른 나라, 우리나라 굉장히 좋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OECD 평균으로는 2.19%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0.49가 많아요? 2.19가 많아요? 여러분, 네. 수학 선생님들 어디시죠? 네, 여러분, 2.19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나라가 평균적으로 장애 복지에 투여하는 예산의 반의 반만 투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복지 예산을 우리나라 복지를 반의 복지. 여러분들 있잖아요. 반의 복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받는 것은 아까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가족들에게 안 하고 왜 그런 나쁜 심보를 갖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왜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남들만큼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들만큼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정부가 그런 못된 심보를 가지고 그것을 줄이려고 하는지, 그래서 반의 복지만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뭐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건가요? 네. 그리고 막 아까 계속 뭐 행정적인 절차 뭐 몰라서 못한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몇 년 전에 이제 송파 세무녀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제 송파에 사시는 어머니와 두 이제 딸분이 사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아야 되는데 이제 부양 의무제로 인해서 그걸 받지 못하고 결국 이제 자살을 하신 이제 사건이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뭐 보건복지 정부에서 이제 개정안까지 내놨는데 사실 이 송파 세무녀도 이 신청을 했잖아요. 몰라서 못 받은 게 아니라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 의무제 때문에 신청을 했으나 탈락을 한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이제 개정된 것도 사실 송파 세무녀가 살아 계셨더라도 이제 그 조건 안에 들질 못한 걸로 이제 우리가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몰라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게 자꾸 이렇게 부양 문제 때문에 뭐가 안 된다 이래서 다 탈락하신 분들은 다 부양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송파 세무녀의 경우는 이제 근로능력에 의한 탈락이었고요. 뭐 그런 문제들 확인서들이나 뭐 이런 것들 부과했던 문제인 거죠. 근데 그렇게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시군구의 복지사들,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희는 다 내려보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받아라. 지침까지 이렇게 써서 지침에도 근로능력이 있는 이유로 수급을 탈락시키지 말아라라고 저희는 공문도 내보내고 사업안내기구에도 쓰지만 이제 그런 담당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제대로 몰라서 물론 저희가 교육을 제대로 못한 뭐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런 뭐 인력적으로도 뭐 그랬던 것들이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송파 세무녀는 뭐 일단은 부양 문제 때문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예산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 원하는 거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저희도 좋죠. 저희도 정말 좋은데 이제 복지 수준도 굉장히 떨어지지만 저희 이제 국민 부담, 조세 부담률도 굉장히 떨어지죠. OECD보다 낮은 수준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합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복지만 늘린다. 그러면 어디서 과연 돈을 가져올까요? 저희 국가부채도 많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사회적 합의를 늘려가면서 조금씩 늘릴 수 있다. 그리고 그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양문제 폐지에 대해서 아직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이제 가족이나 사회 부양 책임 설문조사를 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것을 공적 부조, 그러니까 공공부조로서 지급해야 되냐라는 설문조사를 한다면 저는 그건 굉장히 낮은 비율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자료는 없고요. 없는데 실제 이제 복지를 그런 겁니다. 복지를 늘릴 테니까 세금을 더 내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찬성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저희 연말정산 파동 다들 기억나시죠? 이런 세금 내는 것에 대한 이렇게 부담 저항이 큰데 어떻게 복지를 늘리겠습니까? 예산을 늘리려는 건 그 조세에 대한 조세를 늘리는 것도 물론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데 그 예산 싸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타 부처와 같이 그 고민을 해서 그 보건복지부 예산 쪽으로 좀 더 끌어오는 방향도 있는 거고 그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어떤 합의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단순히 지금 어떤 그 세금 문제로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언론이나 어떤 사회적 민심을 보건복지부 쪽으로 돌리려는 개수작이 아닌가. 과도한 선동가를 저희가 그 2014년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하면서 부양음자 기준에 대해서 예산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노부모 부양 책임을 없앴을 때, 뭐 사이나 며느리를 없앴을 때 이런 것들을 해서 왜 안 했겠습니까? 기재부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왜 합의가 안 되는 걸 어떤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돈이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 사대강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제가 많이 조사를 했어요. 많이 조사를 했고 돈이 다 어디가 있나 보니까 우리 지난 정권 때 사대강 자원 외교 방위산업 이것을 아주 우리가 사자방 비리라고 해요. 여러분 이름 멋있죠? 사자방 비리 해서 사자방 사업으로 지난 정권 때 없어진 돈만 100조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100조예요. 100조 여러분 엄청나죠? 그리고 지금 계속 감세를 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뭐죠? 법인세 인하라고 여러분 회사에 있는 그 회사들의 그 세금을 막 마구마구 깎아주고 있어요. 근데 그 혜택의 대부분이 그렇게 사업체 하시는 영세한 사업체분이나 중소기업에 가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재벌 기업들에 가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그 규모가 얼마나 되냐면 30대 그룹에 지금 사내 유보금 투자되지 않고 있는 돈들이 얼마냐? 710조 가량이 710조 가량이 누군가를 고용하지도 않고 무언가를 만들지도 않고 연구개발을 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썩어가고 있는 거죠. 썩어가고 있어요. 어디 저기 그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요즘 버진 아일랜드 막 이런데 그 세금 안 내는 그런 이상한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돈을 갖다 묻어놓고 이렇게 숨겨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더 무서운 거는 이 사내 유보금의 비율이 1년마다 100조씩 거의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에서 청년 산업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하고 정규직화하고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장애인 의무교육을 완벽하게 다 지키게 만들었을 때 드는 비용이 얼마냐 누군가 계산했는데 174조 정도면 된다고 하네요. 174조. 근데 지금 회사에 썩어가는 돈이 얼마 있다고요? 네, 753조. 753조가 아무데도 쓰여지지 않고 썩어가고 있는데 아까 그 조세 저항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부분 아까 국민들에게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그런 큰 재벌에 대한 가세를 더 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있을까요? 그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우리가 여러분이 쓸 돈은 많다. 여러분이 가져갈 돈 굉장히 많다. 지금보다 훨씬 많이 가져가야 된다. 나도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비대부랑 뭐 이런 사내유보금 가져오는 부분 얘기해 보셨어요? 그건 맞지 않는 말입니다. 가지고 내가 준다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것도 아닌데 국민들 혜택입니다. 혜택. 그래서 이게 뭐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도 아닙니다. 한 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추려면 골고루 이렇게 뭐 당연이라고 많이 쓸 수 없고 당연히 아니라고 그렇게 쓸 수 없다시피 또 많은 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을 하려면 여러분 잘 모르겠죠. 아무튼 사업이 많이 있어서 거기야 필요한 돈이 엄청나요. 네. 이렇게 골고루 같이 갖고 이렇게 살아야지 뭐 당연히라고 더 많이 줄 수는 없다고 그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분이 누구야? 조용히 좀 해달래요. 네, 지금도 국민들의 정서가 이 세금을 많이 낸다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방산비리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 뭐 거기도 좀 패턴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뭐 사대강이나 국방부 예산 그거 다 끌어 쓰다가 우리 안보가 엉망이 되고 총 맞아 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이게 좀 먹고 살자고 맨날 국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모두가 잘 사는 방향으로 서로가 배려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의무제만 봤을 때 부양 의무제 폐지를 함으로써 드는 비용이 연간 14조에서 15조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GDP의 1%밖에 안 되는 것이고 사실 이것은 아예 불가능한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예산이 계속 없다, 할 게 많다라고 말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그런 무능과 무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네, 옆에서 보는 거하고 이거는 말이 쉽지 말이. 다 여기 앉아보라고. 달라고 쪼르긴 하는 거 쉽지. 여기서 이렇게 말로만 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도 이게 아니고 틀리면 뭐 스쿠피가 싹싹하고 그리고 이게 아까 옆에 있는 잎이 여러분만 먹고 살 건 아닙니다. 그리고 가는 사람은 진짜 많아요. 여러분도 가는 사람은 좀 많아요. 그리고 해고자로 왔는데 같이 먹고 살아야지. 여러분만 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걸로도 먹고 살아야지. 이기적인 거야, 이기적인. 지금 복지부 쪽 발언이 갈수록 좀 논리가 없이 썸네일 식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지금 아까 어쨌든 논의를 좀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너무 이렇게 감성적인 발언들만 오고가고 있는 것 같아서 데이터를 가져오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김사라 선생님께서 방금 뭐라고 하셨냐면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는데 GDP 1%밖에 들지 않고 연간 12조라고 하셨나요? 그 정도밖에 들지 않으니까 얼마 되지 않는데 그거에 대한 여유를 왜 못 쓰냐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은 그걸 다 풀어서 복지 예산으로 쓰게 되면은 지금 부양의무제는 그 가족 좀 가난한 그 가족이 있을 때 그 책임을 가족들이 지는 거잖아요. 근데 국가 예산을 다 들여가지고 그렇게 다 풀어버리면은 가족들이 자신의 어떤 자식이나 부모를 부양해야 될 어떤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줘서 가족에 대한 책임성을 국가가 다 놔버리게 만드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더해서 말씀드리면은 14조, 15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쨌든 현재 들어가고 있는 것보다 2배가 더 들어간다라는 것. 그러니까 2배라는 그러니까 뭐 14조, 15조 애들 뭐 장난도 아니죠. 14조, 15조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네, 저도 아직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렇게 큰 돈이 지금은 한 8조, 9조 들어가는 게 2배로 뛴다라는 게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정년 폐지를 했을 때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건희 또 뭐 소득활동 안 하면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럼 뭐 삼성 회장, 현대 회장 이런 사람들이 일을 안 할 때 소득이 없을 때 다 줘야 돼.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고 이게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공공부조라는 것을 꼭 생각해 사회복지 하시죠? 네, 공공부조가 어떤 건지 아시죠? 공공부조.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제도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에 1년 동안 중앙정부가 투입한 재정은 약 한 8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네, 그래서 한 2배, 그쵸. 2배가 결코 적지 않은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잠깐 얘기하다가 좀 까먹었는데 잠시만요. 형평성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가 되려면 부양의무제 기준만 있는 건 아니죠. 소득 인정의 기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자녀는 그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 아니라 소득 인정의 기준 때문에 수급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제가 온정주의적 시각이나 이런 것을 버리고 아주 경제적인 면에서 이야기를 해도 예를 들어 그 세금이 있습니다. 세금이 있는데 그 세금을 기업을 감면해 주면 그래서 기업 부자들 더 부자가 되면 뭐 하죠? 밥 두 끼 먹을 거 세 끼 먹나요?
그 돈 다 어디 이렇게 쌓아두고 돈에서 곰팡내 나게 그냥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경제가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10만원, 20만원 더 드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복지가 돼서. 그럼 여러분 그동안 어디다 쓸 거예요? 다 먹고 쓰죠. 우리는 다 먹고 쓰고 옷 사 입고 밥 사 입고 술 먹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앉아서 얘기해.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부강해지고 가정이 부강해지고 경제가 활발히 돌고 그런 거예요. 지금 경제의 문제는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가 돌아가지 않고 있다, 순환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부강한 나라,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많은 돈을 복지에 쓰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부자들에게 돈 써야 저기 어디 섬나라 갖다 놔가지고 저기 그냥 이렇게 착고해서 썩고 있다. 이러면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기업들이 뭐 상위 보면 요새 많이 나오죠. 뭐 30대 이러면 700억, 뭐 100대 이러면 700조, 1400조 이렇게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투자한 돈에 대한 이윤을 가져갔던 분들이고 그들은 그렇게 경제 성장을 했었음에 우리가 지금 OECD라는 곳에 들어가고 G20이라는 곳에 함께 할 수 이런 경제 대국이 되고 이렇게 전동일체어 이런 것들도 우리가 경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다 같이 가져올 수 있었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탓만 하는 건 좀 이상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요새는 기업들도 굉장히 투자할 것도 없고 빚도 굉장히 많아서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기업들에게 더 세금을 걷어서 다 부도나면 어떡합니까? 다 부도나면 이제 우리도 더 먹고 살 게 없어지는 겁니다. 일자리도 없어지고 세금도 못 걷고. 네, 그 토론이 아주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토론을 진행한 지 이제 1시간이 조금 넘었어요. 근데 뭐 9시 정도면 이제 끝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뭐 끝내기 전에 어쨌든 여기 패널 분들 말고도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떠들는데 네? 좀 이렇게 막 이런 거 말고 어떤 정갈한 의견을 이 찬성 또는 반대 쪽에다가 전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딱 두 분만 받아보고 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